안녕하세요. 대전여고 2학년 4주차 주간지 오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봅시다. 자, 1번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한 게 일단 기억과 보기 A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이랬는데 기억이 작은 새였어요. 예, 작은 새랑 A, 제비 한 바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너랍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이랬는데 정답은 일단 3번이거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분신으로. 그러니까 질문은 뭐였냐면 감정이입이면 화자의 분신이냐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비를. 그러면 분신이란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나에게서 분리해져서 나왔다 이 뜻이에요. 분신이라는 말이. 그럼 화자의 분신이다 이러면 화자의 원래 몸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거야. 그러면 갈라져 나온 것도 결국에는 화자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분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나 자신을 표현하는 소재예요. 근데 뭐 이게 감정이입을 쓰면 100% 작은 새다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은 그 작은 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감정이입 자체가 누구의 감정이냐면 화자의 감정이에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니까 화자의 분신 즉 화자의 일부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 뜻이고요. 여기 제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물 맞아 한 바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그래서 뭐 이 삭주구성이라는 이 삭주구성이라는 곳에 제비도 오는 곳이다. 근데 제비의 신세가 결국 누구와 같다? 화자 자신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이입됐다기보다는 화자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대상이에요. 처지와 동일시하는 대상.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갔든 아니면 처지가 일치하든 간에 화자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보여주는 소재로서 우리가 지금 화자의 분신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 그냥 쳐놨는데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 가나에 대해서 맞는 거 골라라 했을 때 4번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한 건 5번이에요. 5번 한 번만 볼까요? 나와 달리 가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과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이랬어요. 가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게 가에서 지금 근경과 원경을 뚜렷하게 볼 수 있나? 제가 그렇게 했는지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근경, 원경 표현이야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만치 비어있다. 이걸 근경, 원경이라고 볼 수 있나? 내용 전개 방식에서 지금 오디오가 비고 있죠, 여러분? 근데 딱히 이게 근경, 원경이라고 제가 설명한 부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했나요? 딱히 근경, 원경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2번을 질문하신 분은 가가 지금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 이게 거리감이 나타나는 거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어느 부분이 있냐면 저만치란 건 저 멀리 이 말이잖아요. 거리감이 있는 거잖아. 이게 통일성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 그냥 꽃 핀다 이 내용이고요. 저기서도 멀리 꽃이 펴 있네 이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래 원경으로 본다면 원경은 아니야. 이것도 헷갈릴라.
이 근데 저 멀리 꽃이 피네 하고 본 거야, 그치?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지금 꽃이 지네 이랬거든요. 꽃이 피네와 꽃이 지게의 차이는 지금 서술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는 원경으로 보고 하나는 근경으로 본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지금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이랬어요. 예, 정답은 1번이다 이랬는데요. A랑 B가 뭐냐면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작품과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작품과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럼 8번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3번 청각적 이미지 이건 맞죠? 요거는 맞는 말이냐? 지금 요거에 궁금하셨나 봐요. 한번 볼게요. A는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냐? 그럼요. 여기서 지금 울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청각이죠. 그냥 새만 있다 그러면 새 자체를 내가 눈으로 본다 이거는 시각도 돼요. 근데 이 새가 울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새가 되게 작네 라는 것도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이 다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2번, 4번 선지 둘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고 가장 적절한 게 몇 번이냐면 답은 2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는이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음성상징어냐는 아니에요. 운다라는 이거는 서술어야. 서술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인 거지 청각적 이미지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면 어떤 걸 음성상징어라고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 본다면 얘네들은 어떤 형태의 품사로 나와야 되냐면 부사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용조용, 뭐 작은작은, 아니면 뭐 나긋나긋, 뭐 자박자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첩어로 이렇게 중복되는 표현의 부사어를 활용하는 게 바로 음성상징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근데 적절한 게 지금 2번이라고? 가와 달리니까 그쵸? 나에는 음성상징어 있었다. 어디에 있었나? 나 땅끝 한번 볼까요? 삐걱삐걱 있었잖아요. 요런 게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요게 품사가 뭐냐 이런다면 부사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상징어의 품사에 대해서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선지 가는 독백이고 나는 대화 방식이다. 이거가 맞냐 틀리냐 지금 요 말이죠. 가는 독백? 가 독백이죠, 그쵸? 독백. 근데 나에서 대화를 하려면,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두 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덕이 땅끝도 역시나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백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엮여있는 작품이 좀 많았죠? 10번 문제는. 자, 라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이랬는데 10번은 정답은 일단 5번이었고요. 라 작품이 뭐였냐면, 뭐 솔직히 시험 범위는 아니었네. 그래서 좀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게 이제 3번 선지였어요. 10번에 3번 선지. 이제 흠모와 외경의 태도라는 게 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어렵기는 한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외경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려워한다는 게 막 오돌오돌 떤다 이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야.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쟤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쟤는 그냥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라이벌 관계에서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나보다 너무 높은 차원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과는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붙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외경적이다 아니면 경외심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오들오들 떤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이 어떤 작품에 대한 거였을까요? 13번이 역시나 요건데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 윗글이 뭔데? 13번 윗글이 안 나와 있잖아. 뭐야? 윗글이 근데 여기서 가나다라에서 뭘 윗글로 말하는 거지? 당황스럽네. 13번
이게 뭐람? 이거 뭐 어디 잘렸나? 아, 윗글에, 아, 위에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거리가 먼 것. 정답은 5번이다 이랬는데, 4번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비탄 섞인 어조로 쓸어낸 표현입니다. 리을이 그거에 대해서 4번 선지에 대해서 틀린 거 아니냐 질문하셨거든요. 리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리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나 넓구나.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해서 그런데 하늘은 이제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세상이고요. 땅은 화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화자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승 세계고요. 하늘나라랑 그래서 땅 사이가 거리가 넓다는 거는 네가 있는 저승과 내가 있어야 할 이승이 너무나 넓다. 즉, 요거는 이제 물리적 거리가 결국 너와 나의 심리적 거리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 아무리 그리워해도 이 여기서 말하는 초혼이라는 게 초자가 영혼을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의미 초혼이 아니에요. 예, 영혼을 부르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이 여기서 보면 느낌표 엄청 나오잖아요. 영탄법을 써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인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불러봤자 너를 부르는 이 소리가 비껴간대. 왜 비껴가겠어요? 청자와 하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어서 내 말이 너한테 안 닿는구나. 안타깝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득한 거리감, 비탄 섞인 오죠. 안타깝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감정이 비탄이죠. 내 노력과 어떤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걸로 인한 안타까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 맞는 얘기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윗글이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냐? 정답은 1번이다 이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 거 이제 4번,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파트는 아니었지만 또 뭐가 나올지 몰라서 한번 넣어봤는데 나의 그대여는 영탄 아니냐? 영탄 맞을 것 같아. 그쵸? 그대여. 뭐 그대여 이 정도만 보면 좀 영탄법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 다는 나와 달리 반복과 영탄을 통해 격정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공통적으로 가나 나나 둘 다. 근데 과연 격정적인 어조를 썼냐는 거죠. 나는 지금 선운사에서는 격정적 어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깐이더라. 잠깐이더라. 순간이면 좋겠어. 그냥 이 정도지. 여기서 내가 그대여를 부른다고 해서 이건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이지 작품 전체적인 어조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14번에서 지금 보시면 다는 격정적인 어조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다는 지금 초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주체되지 못할 정도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상당히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담담한 어조를 주로 쓰는 경우는 평서문을 잘 쓰는 경우예요. 평서형 종결어미를 잘 쓰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다와 라가 둘 다 삼음보 민요조 율격이 형성이 되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보통 민요 율격이 삼음보가 많거든요. 이게 주로 많이 썼던 작가가 김소월이었어요. 김소월은 현대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작품의 대부분을 민요적인 율격을 일부러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삼음보죠.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다 삼음보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장치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번이 다랑 라가 다 그리냐? 라 한번 볼까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역시나 삼음보죠. 예. 그래서 둘 다 현대시지만 고전의 형식을 차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특징이 정형시냐 자유시냐 한다면 당연히 자유시라고 하셔야 되고요. 단지 민요적인 율격을 좀 빌려서 쓴 것뿐이다.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냐. 일단 답은 3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은 4번이었어요. 4번이 왜 맞냐 이 뜻인가 봐. 보기에서는 도치와 가장법을 통해 시적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까진 맞고 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맞지 않을까 싶은데 15번에 어디가 어떻게 안 틀렸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치법이 어디 쓰였냐 보기 작품에서 여기 쓰였죠. 목적어는 항상 어디 앞에 있어야 돼요? 소수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가 맨 뒤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치법이고요. 다음에 이 작품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1년 내내 이 보기의 작품의 화자는 뭐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모란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란이 피고 질 거 아니야. 모란이란 게 꽃이란 말이야. 그러면 꽃은 봄에 잠깐 폈다가 지잖아요. 내가 꽃이 지고 나면 365일 내내 섭섭해서 울고 있대. 360날이면 여러분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 내내 다음 날, 다음 해 꽃이 필 때까지 다시 계속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과장법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여러분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랬거든요.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몇 번이냐면 작은 새는 꽃과 함께 하려고 산에서 사는 거 아닌가? 아, 맞는데 그치?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꽃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가 동일한 새에게 감정이입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은 새라는 소재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물론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싶어 한다네 라고 하긴 하지만 그 윗줄에서 여러분들 무슨 부분이 있냐면 이 새는 꽃은 이 작은 새가 이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꽃은 어떻게 피어 있냐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 혼자서 저만치 피어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작은 새가 꽃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꽃은 새가 오는 걸 그리 반기지 않아. 그냥 혼자 있어 그냥.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존재의 고독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독한 애야. 그렇기 때문에 새가 지금 여기서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독감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새가 꽃을 좋아한다 그래도 꽃이 안 놀아주면 그만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있어요. 19번 문제 보시면 이제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이다 이랬는데 2번과 5번이 왜 아닌지 모르겠다. 정답이 틀렸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는 이랬어요. 가가 뭐였을까? 산유화였네요. 산유화, 선운사, 파발가에서 자, 가는 나 다와 달리 시적 대상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이 변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네요. 가에서 시적 대상이 변하는 게 있었을까? 가에서 시적 대상 그쵸 꽃이 피네 꽃이 지네 그쵸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근데 선운사에서도 꽃이라는 대상의 변화는 있어요. 꽃이 폈다가 어떻대요? 진대요. 꽃이 피는 건 힘들지만 지는 건 잠깐 동안 지더라. 대상의 변화를 보며 관찰하며 화자의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사를 통해서 인간사, 이별이란 사랑과 이별이 얼마나 오히려 시작은 쉽지만 이별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번을 다시 2번을 보시면 시적 대상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춘 건 가와 나 모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파벨카에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그런 게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다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다음에 5번 선지 볼게요. 가, 나는 다와 달리 유사한 종결 어미를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서와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종결 어미 한번 볼까요? 꽃이 피네, 지네. 이거는 지금 종결 어미 반복 맞죠? 선운사에서 역시도 이더군, 좋겠네, 이더군 전부 다 종결 어미 반복이죠. 자, 근데 다 한번 볼까요?
보아라 잃는 것이다. 보아라 잃는 것이다. 보아라 잃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역시나 종결어미 반복이죠. 그래서 가나다 작품 모두 종결어미의 반복을 보인다? 맞는 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가 아니라 가에서 다까지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22번에 뭐 답이 헛소리를 하고 있나요? 한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했거든요. 1번인데 지금 보기를 통해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랬거든요. 왜 답이 5번? 22번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에선 답이 5번이고 답은 1번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해설이 맞는 거 아닐까? 한번 봅시다. 맞다. 이게 대상을 동경한다. 라는 소재가 있냐 없냐. 맞아. 내가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랬어. 산유화. 산유화에서의 이 자연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냐. 이거 제가 딴 데 봤을 때 맞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그런 얘기 없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아.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이 뭐였지? 이거는 해설로 치면 5번이라기보다는 이건 해설 보지 마시고 제가 이것만 다시 진짜 확인해서 말해줄게요. 수업 때. 작은 새를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볼 수 있냐 없냐? 동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1번 답해도 돼요. 22번에. 이거는 22번으로 일단 해놓으세요.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자소전. 그쵸?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치? 자, 1번, 23번에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가와 나에 대한 가에 대한 학생들의 토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찾아라 이거네요. 정답은 2번이었는데 2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인물의 인물의 출생, 품성에 대해서 서술하여 전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의 특징이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지. 여기서 말하는 특징이 집약적이라는 거는요. 이 작품 안에 전의 양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연체를 썼는데 어떻게 집약체예요? 이 말이 아니라요. 집약적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이 유자소전이라는 작품을 읽으면 이 작품 안에 전의 양식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우리는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 집약적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도 역시나 유자소전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답은 3번이었는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하여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수업 때 그쵸. 토속적 정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물의 성격이 틀린 거냐 어느 부분이 틀린 거냐 1번 한번 볼까요? 비속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토속적 정감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문장 봤을 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우리 책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안 나오나? 잠깐만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자, 비속어를 사용하면
우리 책에서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토속적 정감, 사실성, 현장감을 준다. 인정 많고 순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성격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친근감을 준다.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준다. 토속적 정감은 근데 여기 이 부분 안에서의 비속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다른 사람 욕하는 거에서의 비속어일 수 있었잖아. 근데 딱히 뭐 비속어가 나온 부분이 아니네. 윗글 그럼 전체에서 봤을 때겠네. 비속어를 다양하게 사용한 토속적 정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좀 애매하네요. 이건 1번도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1번 하신 분들은 1번도 그냥 좀 확률은 3번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같은 정답으로 그냥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나 유자소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문제였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이랬는데 답은 일단 4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이랑 5번 이상하다라고 물어보셨어요. 한번 볼게요. 공자 맹자처럼 존경받아온 역사적 실존 인물인 유학자 유재필의 이 정도로 존경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실존 인물인 건 맞는데 유자 맹자 정도 하려면 공자 맹자 정도 하려면 진짜 성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교과서나 막 진짜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란 뜻인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유자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다는 것도 내가 그 친구가 특별한 친구여서 유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했지. 여기 나오잖아요.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사람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지 진짜 역사책에 나올 만한 성인으로 추대할 만한 인물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된 서술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그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덧붙여지는 부분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드러난다. 3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고 다음에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이랬어요. 네,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인데 1번이 왜 안 되냐? 과거 유자가 한 구두쇠와 돈거리를 하다 매정한 그에게 돈을 떼어 호되게 당한 사건이 있었으면 알게 되는 대목이다. 기억 한번 볼까요? 그런 대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요거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했구나. 그날로 이자를 내는 무쇠를 보듯이 이랬잖아요. 뭐뭐 하듯이 이랬잖아. 이거는 지금 비유법이야, 비유법. 직유법이야, 직유법. 그러면 이런 구두쇠가 어떤 구두쇠인데? 자기 딸 가지고 그때 제가 수업 때 얘기했죠. 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내가 내 딸 줬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돈 뭐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만한 딸이라는 거는요. 다 컸다 이 말이에요. 다 큰 딸. 시집 보낼 만한 딸 이 뜻이에요. 다 큰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결혼의 비유를 하진 않았었구나. 정확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유자가 이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군요. 이게 우리 책에서도 똑같이 말하네. 여기서 말만한 딸이 서울 간다 이랬죠. 서울 간다는 게 시집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지금 딸이 시집 가는데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다는 게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는 소리겠어요? 자기 사위한테 돈을 받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로 이런 구두쇠와 돈 거래를 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35번 문제도 역시나 유자조전에 대한 문제였고요. 적절한 거 골라라. 답은 4번이었거든요. 네, 4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몇 번이냐면 5번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서술자가 친구인 유재필을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자가 자신의 스승이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 성 뒤에 붙여서 높임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자를 붙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스승은 아니에요. 스승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유자를 존경하고 모셨다기보다는 내 친구긴 하지만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럴 깜냥이 되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유가가 아니라 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왜 유자여야 하는가의 에피소드들을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스페어 운전수 도와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 못 한단 말이야.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근데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반찬까지 다 들여다 놔주는 거 보고 내 친구지만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 뜻에서 지금 유자라는 걸 붙여준 거지 자신의 스승이라고까지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냐 했을 때 5번인데 여러분들이 1번에 별표 하나 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못 보던 예문이었죠. 비단잉어들이 떼죽음을 둘러싼 사건은 유자의 일생 중 대표적인 일화의 하나 중 선택된 것이겠군.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비단잉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비단잉어가 제가 수업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총수의 허세를 보여주는 소재라 그랬거든요. 총수의 허세를 보여주고 이 허세에 대해서 유자가 아주 실망하고 그 유자가 되게 비과요. 그래서 유자는 뭐 외국산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와서 시차 적응을 못해서 죽었나 보네요.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러니까 그 허세를 총수의 허세를 비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죠. 어떤 성격? 총수 앞에서도 꼴리지 않는구나. 꼴리지 않고 지할 말을 다 저렇게 비꼬면서 하는구나. 그쵸? 그런 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평면적 인물은요, 성격이 안 변하는 인물이에요. 유자가 이 작품에서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성격이에요? 의롭고, 되게 배려심 있고, 이타적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면적인 반대말이 어떤 성격이냐면 입체적 성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화하는 주인공 있죠. 착한 주인공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나빴던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캐릭터는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 그래요. 근데 5번 선지에서 어디가 틀렸냐면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유자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라 하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5번이 이상하다 발표해 주셨어요. 인물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는데 사고를 낸 운전수를 도와주거나 유가족의 빈소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었다. 이거 맞지 않아요? 배려심 있고 되게 따뜻한 성품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능력이 뭐 좋다라기보다는 따뜻한 성품이죠. 인간이 참 이타적이로구만. 여기 유가족 빈소를 가는 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두 가지라기보다는 가게 된 이유는 당연히 자기네 회사에서 사고친 운전수가 사고 낸 거를 수습하러 일단 갔던 거였고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정이 발현이 돼가지고 막 점도 배우고 뭐 수맥 흐르는 것도 봐주고 막 그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라 했는데 답은 1번인데 자, 지금 죽음을 안타까운 게 윗글 어디 나오냐 5번 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 그러게 5번? 한번 볼까? 어디 있을까?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어... 윗글과 보기 모두 주인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에서 창작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발췌된 이 부분에서는 엄밀히 막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많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요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의 아픔을 나눌 줄 알고 위인이고, 덕량의 본보기를 하지 않을 친구다. 그쵸? 근데 내게 전화를 할 때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 이미 유가는 하지만 다른 사람. 그는 유자였다. 이게 막 죽음을 안타까워한다고 100%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죽음을 안타까워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글쓴이는 나겠죠. 유자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까운 인물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아까운 인재예요? 지금 자기가 아픈 것도 있지만 남의 아픔도 나누고 뭐 사람 도리를 다하고 엄청난 위인이었다 막 이런 얘기 다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까운 인물이 죽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쓴 목적은 당연히 이 인재를 놓친 거에 대해서 떠나보낸 인재에 대한 뭐겠어. 아쉬움에 창작한 글이겠지라고 우리가 지금 추론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막 작품에 동기가 딱 하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가시고요.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41번 문제. 위 시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말한 것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자, 41번 문제. 정답이 이제 4번인데 바르게 말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한 거는 3번 선지거든요. 3번 선지에서 시적 화자가 현실에서 수용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현실에서 수용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보기 한번 볼까요? 외연애강 동주영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뭐가 나는 게 싫고 따라서 적이 없다. 누구도 그를 지탄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용서하고 변명하는 일에는 너그러지만 스스로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시 안에서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랬거든요. 뭐 때문에? 시를 내가 이렇게 쉽게 쓰고 있는 거를 지금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야 너 시 쉽게 쓰지 마 이렇게 지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셨는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시적 화자가 현실에서 수용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화자가 이걸 거부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혹시 여기를 생각하셨으려나?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가는 이 모습? 근데 이게 여러분 거부해야 될 거라기보다는요. 그냥 윤동주 앞에 일본 유학 생활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일 뿐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윤동주 입장에서는 아주 무기력한 일이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내가 싫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동주는 지금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 공부 과목이 뭐냐면 늙은 교수의 강의야. 만약에 윤동주가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늙은 교수의 강의,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일본의 선진화된 문물이라는 그 이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교수로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친일적인 행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인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윤동주는 자기가 지금 일본 유학을 오긴 했지만 이렇게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조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식인가?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되나?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구분 못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화 쓰고 늙은 교수 강의나 문제의식을 알면서도 지금 내 몸뚱아리는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 그게 자기는 싫은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